2022년도 공무원 국어 필기시험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국가재정 운영 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보면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한다. 맞고요. 2번에 보면은 5년 단위 계획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국가재정 운영 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아닌데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중장기 국가 비전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기를 반영한다. 맞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전략기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략 중에도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이 있고 우선순위가 낮은 전략이 있겠죠. 그럼 전략기획의 전략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은 우리가 채택을 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전략은 버리는, 즉 취사 선택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기획은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맨 처음에 미션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미션을 확인하면은 그 다음 과정이 환경을 분석하는데요. 이 환경 분석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SWOT 분석입니다. SWOT. 그래서 SWOT 분석은 조직의 외부 그리고 조직의 내부를 분석하는데요. SWOT 할 때 SWOT 네 가지잖아요. 그 외부를 분석하는 게 O와 T입니다. O라는 게 opportunity, 기회, 그리고 T라고 하는 건 threats, 위협. 그러니까 opportunity와 threats가 외부 분석하는 거고요. 외부 요건이고요. 내부에 해당하는 것이 SWOT의 S와 W입니다. S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어떤 장점, 강점이죠. 그러니까 strength. 그리고 W라고 하는 것은 약점, weakness의 W. 그래서 SWOT고 정리하면 외부 요소는 O와 T, 내부 요소는 S와 W로 분석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미션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경 분석을 SWOT 분석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이슈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이슈가 결정되고 나면 전략이 형성된다. 전략 형성. 이 과정이 전략 기획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미션 확인, 화살표, 환경 분석, SWOT 분석, 화살표, 전략적 이슈 결정, 화살표, 전략 형성. 이게 전략 기획의 대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봅니다. 1번에 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 전략 맞고요. 2번에 보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유용성이 높다 아닙니다. 안정적인, 그 반대로 안정적인 환경 속에,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유용성이 높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전략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 중요하죠. 2번 질문이 틀렸고요. 3번에 보면 결정에 비해서 전략기획은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맞고요. 4번에 보면 환경에 대한 분석, 조직 진단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설계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정책 결정 모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부터 봅니다. 합리 모형은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한다. 예, 맞고요. 2번에 보면 만족 모형은
조직 차원의 합리성하고 개인 차원의 합리성, 존재하는 계리를 인정한다 맞습니다. 3번에 점정 모형. 점정 모형은 현실적이죠, 그죠? 정책을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어떤 타협과 조정 맞고요.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4번에 보면 최적 모형은 만족 모형과 점정 모형의 강점 취한다. 아닙니다. 최적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의 강점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적 모형은 예스켈 드로우가 제시를 했던 건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 그리고 점정 모형의 어떤 보수성, 이걸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통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입니다. 요인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조직의 중복성이나 가외성의 존재, 이런 게 존재하면 훨씬 안정적이죠. 따라서 이것이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조직의 어떤 중복성이나 가외성이 있으면 행정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이번에 보면 실행계획이 모호할 때나 3번에 행정개혁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4번에 개혁에 필요한 법 제정이 어렵고 이런 다 해당 요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정책결정 요인론. 정책결정 요인론은 간단히 정의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두 가지, 정치적 요인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 어느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분석하는 게 정책결정 요인론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봅니다. 1번에 정치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요. 2번에 보면 정치체제의 매개 경로적인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맞죠? 이런 걸로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정치체제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틀렸는데요. 정량적 변수는 포함을 시키고 있죠. 예를 들면 계량화하기 쉬운 변수, 예를 들어서 투표율,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정량적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정성적 변수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정량적 변수는 포함을 시켰던 거예요.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정치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과소평가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는 비교적 평이한 그런 문제였고요. 자, 6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것. 이런 문제는 제가 본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이죠. 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요. 2번에 보면 주민에 대해서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은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기억나시죠? 이 과태료가 형벌 성격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3번에 조례 규칙 있고요. 4번에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 규칙은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하지 않는다.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제가 본 강의 시간에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중요한 내용을 이런 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겠습니다. 주민은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 맞고요. 2번에 주민은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장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는데요. 이것이 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보시면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은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보면 주민은 예산에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정책 유형. 정책 유형은 아주 평이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구성정책. 구성정책은 나라 살림 운영에 관련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선거구 획정, 행정기구의 신설, 이런 게 다 구성정책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지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규제정책. 그래서 개인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 맞고요. 3번의 분배정책, SOC, SOC 건설에 관련되는 정책, 이런 게 다 분배정책이 되는 거예요. 분배정책은 그 경비가 일반적인 세금에서 충당이 되죠. 자, 분배정책은 폭 발열식 결정이다. 대지 구유통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네, 폭 발열식입니다. 4번에 보면 추출정책입니다. 추출정책은 정부가 집단 간의 배정을 변동시킨다. 돈이 많은 집단, 적은 집단 차이를 둔다. 이런 것은 재분배정책. 대표적인 게 누진세가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15제도. 이것도 본 강의 시간에 자주 언급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5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요. 15기간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 틀렸거든요. 15도 경력에 포함됩니다. 틀렸고요. 2번에 보면 15 공무원은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15기간 동안에 집권 면직이 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집권 면직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에 보면 15기간 동안에도 소청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틀렸죠. 따라서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은 공직 동기 이론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직 동기는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치체계에 맞고요. 2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그런 문제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맞습니다. 3번의 페리 와이즈에 따르면 합리적, 규범적, 정서적 차원 맞고요. 4번에 보면 신공고 관리론의 외재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동기 유발 요인에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외재적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내재적 요인인데요.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전적인 보상 혹은 물질적인 보상이 해당이 되고요. 내재적 보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타심입니다. 이타심.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이런 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직 동기이론은 동기유발 요인 중에서 내재적 요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지문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11번은 막스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합리성을 강조했죠. 맞고요. 2번에 실적을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실적주의 바탕 맞고요. 3번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절차나 방법을 문서화된 법규 행태로 가진다. 맞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조직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틀린 지문이 되는데요.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각기 규정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조직 전반의 어떤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정치행정 이원론에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행정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비권력적 관리 현상이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역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펜들턴 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 역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진보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죠. 그런 과정에서 펜들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역관주의를 했더니 여러 가지 폐단이 나왔죠. 급기야는 당시 그 가필드 대통령이 역관주의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벌어졌었죠. 이번 질문은 맞고요. 3번에 보면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 맞습니다. 그게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요. 근데 강조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 이 행태주의적 관점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정관리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행태주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요. 4번에 보면 행정의 능률성이 강조되면서 행정개혁운동 전개에 맞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그 과정설, 실체설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같이 공부했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설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실체설을 말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1번 봅니다. 공익은 행동 결정의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실체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공익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다수 이익 조정, 이게 과정설이 되겠고요. 3번에 공무원은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이익을 돕는 조정자, 과정설이고요. 4번에 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징적인 수사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다. 답은 4번의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 공공재정 환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공재정 환수법 부정한 행위를 해서 어떤 이익이 있을 때 그걸 환수하는 건데요. 그 법의 다 목적이 뭐냐면 공공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면은 투명성을 제고할 건가, 높일 건가, 뭐 그런 취지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좀 어려운 문제죠. 정부 간 관계 모형인데요.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은 여러분도 쉽게 답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2번하고 4번에서 좀 혼선을 빚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지문을 보면 라이트는 분리형, 중첩형, 포함형 맞고요. 3번 지문 먼저 봅니다. 로데스, 상호 의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권력 의존 모형으로 설명했다 맞는데요. 자, 이제 2번과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의 무라마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본의 그 관계 모형의 변화에 주목을 해서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모형을 제시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영국의 그런 중앙지방관계를 지주하고 어떤 소작인하고의 관계 이런 모형으로 제시했던 사람은 그린피스가 아니고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린피스는 이와 반대로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봤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입니다. 1번부터 보면은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NGO 등의 그 자원 조직이 많이 생긴다. 맞고요. 이번에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원 봉사 정신 강조 맞습니다. 3번의 다원주의에서는 그 밑에 지문은 다원주의하고 관련이 없죠. 다원주의에서는 그 시민단체를
그 사회적 다원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은 관련이 없습니다. 4번에 보면 그 사회 자본은 무형의 자본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로 간의 신뢰라든지 이런 게 다 무형의 사회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그 비교입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그 주민자치회가 더 상위의 개념이다.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1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위치가 거꾸로 되었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바꿔야 하겠습니다. 1번이 옳지 않고요. 그래서 2번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더 대표성이 강하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어떤 주민자치의 협의실행기구 맞고요. 4번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주민자치회가 더 대등한 관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우리나라 행정환경인데요. 별다른 지식이 없더라도 문제 지문을 잘 읽으면 쉽게 답할 수 있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개방 체제에서 글로벌 환경, 그렇죠? 예. 두 번째 보면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량의 폭이 너무 커지면 공정성을 잃기 쉽다. 맞습니다. 3번에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도 있죠. 4번에 보면 한국 사회가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낮다. 4번 질문은 틀렸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고령화 현상, 그죠? 또는 저출생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또는 해외로부터의 어떤 근로자가 들어오는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사회 환경이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에도크라시에 대한 문제인데요. 평이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탈관료제, 그렇죠? 예, 1번 맞고요. 2번에 보면 높은 수준의 복잡성, 낮은 수준의 공식화, 낮은 수준의 집권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에도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동조직, 임시조직인데요. 보통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수평적 분화가 높아요. 그리고 복잡성이나 이런 공식화는 낮아요. 그런데 신축성이나 유기성은 높다. 그리고 이 에도크라시는 분권적인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에도크라시는 세 가지 특성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낮은 수준의 복잡성, 두 번째가 낮은 수준의 공식화, 다음 세 번째가 낮은 수준의 집권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에 보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에 보면 고도의 창의성, 환경 적응성 맞고요. 4번에 창의적인 업무 수행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전자정부하고 지능형 정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정부하고 지능형 정부인데 전자정부는 정부가 주도해요. 거기에 비해서 지능형 정부는 국민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를 보면 전자정부는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지능형 정부는 좀 단순이 아니고 좀 복잡한 복합적인 그런 문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이에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인데 이에 비해서 지능형 정부는 일상 틈새를 이렇게 취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자정부의 경우는
온라인하고 모바일 채널인데요. 지능형 정보는 수요에 기반한 멀티 채널이에요. 온, 오프라인, 멀티 채널이 됩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능형 정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1번에 국민주도 정책결정 맞습니다. 정책결정이 전자정부는 정부주도, 지능형 정부는 국민이 주도. 그죠? 두 번째 보면 복합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전자정부는 단순한 업무 처리였지만 지능형 정부는 복합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거는 전자정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능형 정부는 아까 일상 텀스에다가 생애 주기별 비서형의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틀렸고요. 네 번째 보면은 서비스 전달 방식이 수요에 기반한 멀티채널, 온라인, 오프라인 멀티채널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은 켈리의 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긴 이론에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하면은 내부 기인이 있고 외부 기인이 있어요. 이게 켈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행동이 관찰이 되잖아요. 그럼 그 행동이 관찰이 되면 세 가지 기준을 둡니다. 하나가 일치성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일관성이 있고요. 세 번째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성, 일관성, 특이성을 가지고 그 행동을 관찰해 보면 나중에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그 내부 기인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일치성이 낮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높고 특이성이 낮을 때 내부 기인이 되고요. 반대로 외부 기인은 뭐냐면 일치성이 높고요. 일관성은 낮고 특이성이 높을 때 외부 기인이 됩니다. 이거를 외운다는 것은 좀 힘든 내용이 되겠고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을 이용하는데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서 다음 경우는 내부 기인입니까? 외부 기인입니까? 다른 사람은 불평을 안 하는데 홍길동만 불평을 해요. 그리고 이 홍길동은 이 식당에만 오면 항상 불평을 해요. 그리고 이 홍길동이는 다른 식당에 가도 불평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내부 기인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까요? 외부 기인일까요? 정답은 내부 기인이다. 이제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이 켈리의 기인 이론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걸 제가 해설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불평을 안 해요. 홍길동만 해요. 이것은 일치성이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홍길동에는 이 식당에만 오면 항상 불평해요. 그것은 일관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길동에는 다른 식당에 가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고 특이성이 낮으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렇다. 내부 기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 기인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그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 그러면 그것은 대적 요소에 기인한다.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도 똑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외적 요소에 기인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은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간단히 살펴봤지만 이번에 보시면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됐다. 이게 1999년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요. 독립형 합의제가 아니고요. 비독립합의제입니다. 비독립합의제.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나머지 내용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2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23번의 조직 구조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우드워드, 톰슨, 페로 설명을 다 드렸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2번, 3번, 4번 우드워드 설명드렸고 톰슨, 페로 여러 번 했죠. 그래서 2번과 3번, 4번은 다 맞는 질문이고요. 1번에 보면 기술하고 집권화의 관계는 관계없습니다. 상관도가 낮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은 정책평가 중에서 양적평가 방법. 지문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보세요. 지문 4번을 보면 심청, 면담, 참여, 관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당연히 질적인 관찰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문제가 양적평가 방법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 예산심의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아주 평이한 그런 문제입니다. 1번이 바로 틀렸죠. 시정연설 후에 예비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종합심사.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비심사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틀린 거죠. 1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관리 통제 맞고요. 정당이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산심의가 엄격하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무원 국업 행정학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